자, 여러분들 그 1장에 보면 이제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회계의 뭐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념 정인데, 그 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이게 목적이에요. 회계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의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식별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 회계라고 하죠. 그 목적은 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이용자들이 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죠. 이렇게 계정 과목하고 금액을 정하는 게 이제 회계의 어떤 핵심이에요. 이제 그거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이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차변과 대변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해서 나눠서 기록하는 걸 보고 복식북이라고 하죠. 장부에 기입하는데 이제 양쪽으로 기입을 하더라. 자, 그리고 기입할 때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에 따라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가 아니고 그 돈이 들어오게 하는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잡고요. 그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을 대응시키는 그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이다. 그래서 수익 비용을 대응시키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취득원가로 해서 이제 자산부채로 잡아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산부채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산부채가 나중에 가서 이 실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서 이 수익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소되면서 부채가 증가되면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자산 부채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이제 수익 비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발생주의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회계 원리에서 좀 다뤄줘야 될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그 정보 이용자들을 보면은 주주가 있고 채권자. 그 주주 채권자는 관심사가 회사의 배당 능력이라든지, 채권자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회사에다 투자했는데 원금이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능력을 보고, 자, 경영자는 이제 경영 의사결정, 정부는 이제 세금 부과라든지 규제 지원, 금융기관은 이제 대출이라든지 상환, 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인상이라든지 취업, 이직, 이런 내용들을 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작성 책임인데, 자, 작성 책임은 그 재무제표 작성 책임. 자, 작성 책임이다. 자,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경영자한테 있다. 작성 책임은 이 경영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해서, 재무보고를 왜 하냐면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 경제적 자원, 청구권. 자,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산하고, 바로 이 부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 경제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요것이 이제 일단은 경제적 자원. 그 다음에 그 자원에 대한, 요것을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산이 10억이 있다. 내가 경제적 자원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은행에서 6억을 빌렸고 내 돈으로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청구,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이 은행에서 6억을 청구해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주주가 가져가야 될 청구권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자, 이게 청구권인데 그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에요. 자, X1년 초다라고 하면 자,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서,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 변동하는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제 수익과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 X1년 말에 가서 이 잔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면서 이제 기말 잔액이 되는데 그 자산이 대변에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비용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자, 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자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본이 변동할 때 이 원금 부분이 변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익 부분이 변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 수익과 비용은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자산 부채가 변동하면서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여기 출자를 하거나, 여기 이제 감자를 하거나, 이럴 때 자산이 변동한다면, 그거는 이제 원금이 변동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즉 말해서, 손익거래가 이익을 구성하고요.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요 자본 원금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변동에 대한 얘기. 자, 이게 청구권에 대한 변동,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하고 이것에 대한 변동분에 대한 게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산 중에서 현금이 변동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현금 변동표고, 자본이 변동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자본 변동표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IFRS죠.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독자적으로 지금 일반교표 기준인데, 독자적으로 이 기준서를 만들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이 140개 정도 넘는 나라들이 적용하는 이 스탠다드, 우리 이제 기준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서를 외국 투자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IFRS로 또 한 번 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작성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런 비용 절감이라든지 국제적 비교 가능성, 신뢰성이 제고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기준서로 국제 기준을 만들었으면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을 만들면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죠. 상호 이해 가능성도 증진이 되고, 그리고 이 자본 거래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국제의 필요성이고 이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우리 IFRS의 필요성, 바로 비용 절감,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제고가 되고 이해 가능성이 증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간의 자본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섯 번째 이제 우리 한국이 채택한 코리안이에요. IFRS 한국주택 국제회계 기준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국제기준의 특징은 원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40개 넘는 그 많은 나라들이 공통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면은 예전부터 이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상이한 나라들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
안 맞는 게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즉 원칙 중심으로 이 작성을 해라. 원칙 중심에, 그러니까 원칙 중심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만 이 원칙 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독자적인 일반교육표준은 규칙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위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칙 중심은 이제 주로 예시가 많지. 예시가. 근데 규칙 중심은 예시가 아니죠. 그냥 열거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차이점이 있고. 자, 기본 재무제표는 여기 연결 재무제표가 이제 그 기본 재무제표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A 회사와 B 회사가 별도로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지만 A가 B를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20%는 이 80%가 그냥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00% 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A와 B를 합친 재무제표를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 재무제표예요. 여기 A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반교표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로서 공시해줘야 되는데, 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이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석 공시가 강화되어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주석 공시가 강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다 올리기 어렵다 이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규정을 적용할 때 경제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문화라든지 이런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주석 공시가 강화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그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어 있어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어 있다. 우리 일반교표 기준은 그것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공정가치 적용되어 있죠. 이제 그거는 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시장 가격, 가장 대표적인 게 공정가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가격인데,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약하다 이거죠,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일반교표 기준은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재무회계는 이제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자, 이 원가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정보, 즉 경영자한테 제공되는 정보죠. 이게 경영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외감법에 따라 가지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서 기준서를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이 법률에 따라 기준서에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또는 이제 연차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죠. 근데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한테 제공되는 정보다 보니까 경영자가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제공이 되겠죠. 이렇게. 수시로 제공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재무회계는 말 그대로 과거 거, 이제 이미 벌어진 거를 이제 장부에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질러 놓은 거 뒤치다거리 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재무회계 말고 이 재무 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재무관리는 이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의사결정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과거지향적이지만 요거는
이 재무관리 내용을 여기 이 일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에요. 예.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거하고 이 두 부분, 그거만 좀 살펴보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거기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1번 한번 봐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재무제표. 재무보고의, 여기 재무보고의 목적인데, 이 재무보고의 핵심 수단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다. 재무제표. 이게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에는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한다. 근데 1번은 핵심적인 수단은 재무제표가 맞는데 주석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우리 이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주석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재무적 정보죠. 여기 재무적 정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개념이 경영자의 어떤 경영 능력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능한 경영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 당연히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라든지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자, 3번 작성 책임은 1차적으로 경영자한테 있다고 그랬죠. 자, 1번은 주석을 제외한다가 틀렸고 2번은 비재무적이라는 게 틀렸고 3번은 감사인이 아니고요. 4번에 유용한 정보, 4번이 답이네요. 자, 2번 IFRS 특징으로서 틀린 거. 자, 기본 원칙하고 기업에게 재량을 구했다. 연결재무제표. 세 번째, 주속사항이 감소되어 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에 보면 회계는 기업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모든이란 말이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활동 중에서 우리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들만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식별하고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에 회계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구분할 수 있고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법률적 구성력이 있죠. 원가관리에게는 구성력이 없고.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개념체계예요. 자, 개념체계의 위상과 목적. 자, 개념체계가 이 개념체계는 IFRS가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IFRS라고 하는 기준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충시 우리 이 IFRS가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념 체계는 일종의 용어 해설집이에요. 이 기준서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것을 용어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들을 끄집어내서 해놓은 일종의 이 총칙 개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념 체계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1번에 보면 회계기준위원회, 그러니까 기준서를 재개정하는
위원회는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2번에 보면은 만약에 기준소에 없거나 이 기준에서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 거기 그 진하게 칠해져 있는 이제 그것을 위주로 핵심 단어를 좀 보시고 이해 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개념 체계는 기준소가 아니다라는 거. 그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준소하고 이 상충될 때 이 기준소가 우선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기준소의 개념 체계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이 정하는 경우 이 결론 도출 근거로 일탈에 대해서 설명한다. 일탈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기준서의 개념체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기준서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개념체계예요. 개념체계인데 이 기준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IFRS예요. 이렇게 IFRS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워서 일단은 이 기준서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기준서가 1순위예요. 이게 1순위. 근데 기준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개념체계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이 정립을 한다. 이렇게. 자, 다만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 체계에 벗어나는 것을 일탈이라고 그래. 일탈. 여기 요거는 일탈이라고 한다. 일탈. 요 일탈에 대해서는 이 결론 도출 근거로 설명을 하면 되겠다. 결론 도출 근거로. 결론 도출 근거로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위상과 목적. 위상은 IFRS를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목적은 이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 기준서에 없는 것들은 개념 체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없거나 이제 이럴 때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재무보고의 목적이에요. 재무보고의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저기서 좀 봤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이제 재무 상태가 이 경제적 자원이 있죠. 이렇게. 경제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청구권에 대한 정보, 요것이 재무 상태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것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포괄 손익계산서죠. 포괄 손익계산서, 컴프리헨시브 인컴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죠. 자본 변동표, 이렇게. 자, 요런 어떤 그 변동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이제 이 제공을 하고, 거기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요 대상,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러니까 현재 주주들, 채권자들, 그리고 앞으로 주주가 되거나 채권자가 될 사람들,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요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 봐보세요.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 경영진, 규제기관, 요거 좀 줄쳐놓으시고, 자, 일반 대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 그 다음에 경영진, 그 다음에 이제 규제기관. 자, 이건 이제 재무보고의 목적의 주요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은 받죠. 자, 그 다음에 이 재무보고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즉,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그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건물을 사서 만약에 100억 주고 사서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뭐 60억이다.
근데 실제 그 건물의 가치는 60억하고 따로 놀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이 자산부채 자본과 그 기업의 가치는 별개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구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일치할 수는 있겠죠. 일치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정권,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기본 가정이다. 자, 재무제표는 이 기본 가정이 계속 기업이에요. 계속 기업. 즉 기업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이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무제표에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유동은 1년 이내고 비유동은 1년이 초과되는데 왜 1년이 초과되는 거를 1년 이내 도래하는 거하고 구분시켜요? 1년 초과해서 계속 영업활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동,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해서 그거를 감가상각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그 장부가액인데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이 감가상각하고 나서 남은 장부가액은 앞으로도 계속 감가상각이 나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가정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우리 질적 특성이다. 자, 이거는 정보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의 속성 또는 성격,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겉모습이 있는데 그건 재무제표고 숫자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 숫자가 가져야 될 성격.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뭐 윤리적으로 어때야 된다. 그럼 여기는 정보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성격인데, 자, 정보의 성격은 거기 첫 번째가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자, 근본적 반드시 갖춰야 될 속성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충실한 표현, 이렇게 표현 충실성이다. 이렇게. 표현 충실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 목적 적합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적 적합성이다라고 해서, 자, 이것은 예측가치, 그 다음에 이제 확인가치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 과거에 어떤 의사결정을, 여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데, 그 피드백은 과거 의사결정을 확인시켜주거나 변경시켜주는 정보력이에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가 결혼하기 전에 제공이 됐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공됐을 때와 이제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제공된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가, 이 목적 적합하려면은, 이 확인시켜주고 변경시켜주는 정보력, 피드백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걸 통해서 사실은 예측가치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이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성이다. 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기준이죠. 자,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올릴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게 바로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하나 거기 있는 거니까 예측치일 필요 없다. 예측치 일 필요 없다. 이렇게. 재무제표는 어차피 과거 정보를 뒤치다거리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과거 정보예요. 만약에 거래처 사장님하고 술 먹었다. 이게 벌써 벌어진 거죠. 그게 재무제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매년 얼마씩 이 접대비가 나가더라. 이제 그런 걸 토대로 과거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 측정치가, 이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이미 벌어진 과거치죠. 자, 그 다음에 중요성이라고 해서 인식기준.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느냐. 요건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 그러니까 양적, 질적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는 거죠. 양적, 질적 중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이 정해놓을 수 없다. 획일적. 거기 이 획일적 계량 임계치라고 해서 계량 임계치라고 해서 이거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획일적 계량 임계치라고 해서 이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저 중요성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사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지. 기준서에다가 100만 원은 중요하고 100만 원 밑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100만 원 넘어가는 건 중요하고 넘어가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충실성인데, 자, 표현 충실성.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무오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완전한 중립적 서술, 중립적 서술, 이렇게. 자, 표현이 충실하려면 완전한 서술. 그러니까 완전한 서술은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빠지고 그냥 모든 정보 그러면 틀려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중립적 서술. 자, 이 중립적 서술은 이제 편의가 없어야 된다. 편의가 뭐예요? 치우치지 말아야지 이게.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편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완전한 서술. 이게 이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립성은 신중을 기해야 돼.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중을 기할 것. 이렇게. 신중을 기할 것. 그래서 이제 신중성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오류라고 하는 게 있죠. 무오류. 자, 오류가 이 없음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어야 된다. 절차상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오류만 없다면 우리가 추정하는 것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추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고 합리적이라면 가능하다. 그건 오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정확한 학문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학문이지, 재무에게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거기 이 화폐 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특정 불확실성이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정치 사용이 이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것이 그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멘트 저거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인데, 자,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인데, 자, 적용은 자, 첫 번째 기억. 자, 이것이 이제 목적 적합해야 되고 경제적 현상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이렇게 디귿. 그러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적용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일단은 이 경제 현상을 식별해서 경제 현상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위에다가 한번 써보면은. 경제 현상을 식별해서 그게 목적 적합하고 표현이 충실한 이 속성을 갖는지, 그래서 거기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이렇게 순서가 적용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걸 보고 우리는 적시성이라고 하죠. 이해 가능성이라고 해요. 비교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쓸게요. 비교, 이해, 검증 가능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가지를 우리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네 가지. 앞자만 따서 적이 비검하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를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서포트 해주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뒷받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얘가 얘를 서포트하는 거지 얘가 얘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즉 말해서 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훼손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자, 거기 비교 가능성이라고 해서 요거부터 있는데. 일단은 그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유사점과 차이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한다. 그러면 항목 간에 이 비슷한 것과 차이 나는 것을 식별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두 항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항목 이상이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한 두 항목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비교 이 가능성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게 있고, 일관성은 이 저번 연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똑같은 우리 회계 처리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일관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교 가능성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같은 항목이 저번 연도하고 이번 연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비교 가능성을 요걸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은 똑같은 항목들이 매년 같은 회계 처리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이 비교 가능성을 보다 더 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수단이고 비교 가능성은 이제 이 목표의 목표. 자, 근데 일관성이 비교 가능성하고 이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관련은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 자, 통일성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통일성도 이 비슷한 것들은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건데 똑같은 것들은 똑같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지 않게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걸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일관성과 통일성은 비교 가능성이 아니다.
다만 일관성은 수단이 되고 비교 가능성은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통일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건 똑같게 다른 건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측정 방법으로 다수가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유사하거나 이제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검증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검증 가능성이다. 자, 근데 이제 단일 점추정치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측정했을 때 그게 유사한 범위 내에 다 있어야 그게 검증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딱 이 단일의 어떤 측정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점추정치여도 그거는 검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다음에 적시성이라는 것은 이제 제때 내가 필요할 때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필요할 때 제공돼야 적시성이라는 이 유용성이 있는 거지. 이 기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면 유용성이 떨어지죠. 근데 일부 정보는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이다. 이거는 뭐 명확하고 간결하게, 명확, 간결, 그 다음에 특징, 특징되면, 표시되면, 이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해 가능성이라는 거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서 무조건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파생상품, 정보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무제표에서 생략해버리면 안 되죠. 네. 자, 그런 거는 자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인데,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니까 얘네들을 해치면 안 돼, 이게. 그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요거는. 자, 그런데 얘는 이 극대화되어 하면 근본적 질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강적 질적성을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근데 거기 보강적 질적 특성은 어떤 순서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여기는 경제 현상을 식별하고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는 그 적용 순서가 이 정해져 있지 않게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 포괄적 제약 요인이에요. 세 번째는 포괄적 제약 요인. 아무리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더라도 그 정보 생산에 있어서 이 효익이 거기 들어가는 원가보다 커야 생산하는 거지. 아니, 아무리 이거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가가 더 많으면은 그거는 이 비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생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이거 중요하다. 자, 질적 특성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좀 챙기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 기본 요소인데, 자, 이 개념 체계가 이제 거기 그 정의가, 개념 체계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자,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정의 자체가 옛날 개념 체계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 사건의 결과,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기업이 통제하는,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아니고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과거와 현재 시점으로 경제적 자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해서 회사에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자, 근데 이 자산의 정의를 더 폭넓게 지금 현재의 경제적 자원으로 정의를 바꿨어요, 이게. 자, 근데 거기 이 어디를 좀 보시면은 권리를 보게 되면은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이 해당하는 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경제적 자원은 경제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요거요. 경제적 자원은 이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그 뒤에 있는 말 권리다. 경제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자, 근데 거기 그 권리라는 말이 두 가지가 이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 의무가 있는 것, 그리고 의무가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의무가 있는 이 권리는 바로 매출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은 상대방한테 이런 의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의무가 없는 것은 내가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 재고자산은 그냥 경제 효익만 있는 거지 상대방한테 무슨 거기 있는 것처럼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이제 이 의무가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무형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는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의무가 있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없죠. 자, 이런 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산이다. 이게 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경제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하네. 반드시 예전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높지 않아도 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통제는 경제적 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런 경제적 자원이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제 부채예요. 자, 똑같은데 과거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우리 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그 현재 의무다. 현재 의무. 이렇게 이제 이거 지금 정의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과거 이 사건의 결과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 이렇게. 이건 똑같죠. 근데 이제 요거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예전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야 돼,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이 높거나 낮거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 현재 의무는 일단은 그 세 가지인데 기업한테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의무는 경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이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뭘 빼는 거예요? 부채를 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거기 자녀지분, 주주지분, 자녀청구권, 자기자본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기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용이 있죠. 요거는 앞에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감소되는 거.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수익이라고 한다. 자산이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되고, 자, 이것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만, 거기 나오는 말처럼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이것은 이 주주와의 이 자본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주와의 자본 거래 제외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본 거래는 제외돼요. 자본 거래 제외. 예를 들면 배당금 주는 거. 돈이 나가는데 그거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배당금이지. 자,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건 자본금이라는 증자지. 이게. 그런 거 뺀 이 결과적으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켜요.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정의고요. 정의고. 기본 요소의 정의에 정의. 개정 다 바뀌었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 이 인식기준. 인식기준. 옛날하고 달라요. 다 바뀌었어요, 이거. 이제 인식기준은 거기 일단은 정의를 충족해 있죠. 그 다음에 정의를 충족하고 목적 적합해야 돼요. 목적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실하게 표현돼야 돼요. 충실하게 표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원가 제약. 원가 제약은 이제 정보 생산에 따라서 효익이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재무제표 인식이라는 것은 기록한다. 또는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제거한다. 이렇게 기록 제거한다. 인식의 반대가 제거니까 이제 이거는 따로 이렇게 기록한다. 자, 그래서 거기 손가락 표시를 한번 보면은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자, 그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면 이제 거기 위에 목적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인식 안 하죠, 이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인식되지 않더라도 주소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거. 인식이고 이제 제거인데 제거는 거기 그 자산은 통제를 상실했을 때 자산은 통제를 상실했을 때 부채는 거기 그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삭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한번 보죠. 기준이라고 하지 말고 제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고 원가 제약을 충족했으면 그 인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인식 기준이 이제 조금 더 넓게 좀 인식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자, 7번. 자, 이제 측정이에요. 측정. 바로 화폐 단위,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측정이라고 하는 거. 그 화폐 단위로 이제 측정하는 건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예요.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가치 두 가지죠.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이 가치다라고 하는 거. 자,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가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자산의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자, 이것은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서 돈을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가산한 거, 그걸 보고 역사적 원가라고 그래요. 근데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이거 수취한 대가죠. 수취한 대가. 수취한 대가. 근데 여러분들 부채는 돈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래 원가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 원가를 차감한 거지. 이걸 보고 역사적 원가. 자, 과거에 자산을 사가져올 때 지급한 대가. 거기다 거래 원가 더한 걸 역사적 원가라고 하고, 과거에 돈을 빌려온 거하고 요 돈이 거래 원가 나간 거니까 뺀 거를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한다. 자, 현행 가치인데, 자, 현행 가치는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요. 거기 현행 원가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가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정가치. 자, 거기 현행원가를 보면, 기억, 이 측정일에, 이것은 이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측정일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급할 대가. 할 대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원가는 요건 이제 과거예요. 자, 거래 원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상품을 과거에 이 1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똑같은 상품을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급한다면 12만원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그래서 이제 이걸 현행원가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지금 현재 수취할 대가. 자, 거기서 이제 거래 원가.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수취한. 자,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세요. 똑같은 이 재화를 지금 사가지고 온다면, 지금 빌린다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가치죠. 자,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 자, 부채는 이제 사용가치라 부르지 않고 이행가치라고 불러요. 부채는 이행가치. 이렇게. 그 사용가치는,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리고 처분함에 따라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미래 캐시플로우의 뭐예요?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행 가치는 그 부채를 갚는다면 이행할 때 이전할 미래 이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죠. 여기는 이제 갚는다면, 여기는 사용하면서 들어오는 거, 수취할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자, 이제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이 매도할 때 이 받을 금액을 말해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매도할 때, 그리고 여기도 정상적으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거죠.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자, 공정가치. 이건 지금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정상적으로 갚는다면 지급할 금액.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 공정가치는 거래원가가 안 나와요. 거래원가 얘기 없어요, 이거. 여기도 거래원가 얘기 없고. 근데 여기는 이제 거래원가를, 이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뺀다라는 거.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뒤에, 이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이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틀린 거. 1번. 재개정하는 데 도움 주고. 2번. 상충하면은 개념체계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하지 않죠.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게 아니고요. 자, 됐고, 의존할, 경영자는, 이 주된, 이 대상, 재무보고의 주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존할 필요가 없죠. 뭐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재무정보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근본적 질서에서 목적 표현, 충실성. 2번의 중요성은, 성격, 규모, 이들 모두, 그런 어떤, 이 특이한 측면의 목적적 값상이다. 표현 충실성,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무오류. 보강적은 적이 비검하다. 그때 보니까 적시성이 없네요. 거기 중립성이라는 말이 영또한 게 들어가 있죠. 이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갖춰야 될 속성. 신뢰성이라는 말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1번에 반드시 이 예측치일 필요 없다 그랬고, 중요성이라는 게 획일적으로 미리 정하지 말라 그랬고, 완전한 서술,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자,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추정치를 포함하지. 자, 올바른 거, 비관성 정보 이용자 간의 항목 간의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1번이 맞네요. 2번 보면 표현 충실성. 이거 하나만 가지면 안 되죠. 목적 적합성 둘 다 갖춰야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 물론 극대화 해야 되겠지만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안 되죠. 일단은 1순위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인데, 자, 4번의 목적 적합성, 거기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죠. 적십성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다. 자, 이렇게 되고 6번. 자, 봤더니 현금의 수치, 수반, 과거, 거래뿐만 아니라 미래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현금의 수치가 기대는 자원에 대한 정보. 이거 발생 기준이라고 그래요. 발생 기준. 왜냐면 여러분들 돈 들어오고 돈 나가는 거, 이거 현금 기준이에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돈을 지금 안 받았지만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외상으로 만약에 미래에 지급해야 될 의무인 매입 채무를 표시해 준다. 이거는 이제 발생 기준 때문에 나온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7번. 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경우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 이 경제적 자원이다. 부채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고, 3번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3번이 틀렸네요. 경제적 자원은 이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인식.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하나의 종이 충족하는 항목을 이 재무제표나 재무성과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포착이란 말은 이제 인식시킬 거다,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죠.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목적 적합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돼야 되고 원가 제약을 충족해야 돼요. 인식 기준은 정의를 충족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유용한 정보가 원가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3번이 바로 인식 기준이에요. 이게. 자, 이 4번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 항목이 인식되지 않으면 기업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어디에도 주석에다가는 공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이렇게. 자, 9번. 자,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이제 지급할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하죠. 부채는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그 수치한 대가에다가 거래 원가를 이거는 가산하는 게 아니죠. 거래 원가를 뭐 하는 거예요? 거래 원가를 차감해 있죠. 부채는 돈을 빌려오는데 거래 원가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빼줘야 순수하게 빌려온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3번에 보면 사용가치, 사용과 공출 처분으로 미래에 얻게 되는 캐시플로, 이거 틀린 거,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 그 1번이 올바르고, 2번은, 그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그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지, 현재 가치. 그리고 4번의 공정가치는 특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에 공정가치에서는 거래 가격을 가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요 9번은 2, 3, 4가 왜 틀렸는지, 2번은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 되고 3번은 현재 가치고요. 4번은 거래 원가를 여기다가 가감하면 안 되죠. 포함하거나 차감하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다. 그래서 9번 그렇게 좀 풀었고요. 자,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나가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